관련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하신 말씀으로는 미진하고 부족합니다. 따라서 정말 국민 앞에 당시의 위원장으로서 그 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,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18대 국회를 관통해서 여기까지 파행으로 이끌어져 왔던 18대 국회 그 파행의 시초의 사건으로서 저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민주협법의 처리에 대해서 내정자인 저로서는 수시는 지나었고 지금도 그것은 빨리 처리가 된 것이 잘 된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그게 여야 간의 완전 합의에 의해서 수리적인 상정과 수리적인 협의, 당장 집권에 의해서 그게 집권상정에서 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 문제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. 더 좋은 방법으로 여야 간의 완전 합의하에서 순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만 그 법의 시급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. 소신을 그렇게 갖는 거야 우리 후보자 마음이죠. 그렇지만 그걸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 별로 없을 겁니다. 그 방송이 지금 아니고 6개월 후에 1년 후에 개국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? 대한민국에 실업 대란이 납니까? 네. 후보자께서 제가 지금 그동안 했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쭉 스크린을 해봤습니다. 그랬는데 참 저로서는 좀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계속 해오셨어요. 이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또 이 전두환 대통령을 칭송하는 글이 참 도가 넘어가는 아주 그렇게 또 칭송을 했고요.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정당 대표위원으로 새로 취임할 때는 또 아주 거의 또 용비어천가를 또 쓰시고, 그 이후에 또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, 물론 87년 6월 항쟁 그때 당시라면 혹시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년 이후에도 악몽과도 같았던 작년 6월의 소용돌이,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고은길 후보자께서 저는 이 정도까지 참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으셨을까 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에게 대해서는 전비어천가고 이 노태우 대통령한테는 완전히 또 노비어천가고,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, 또 거기에다 또 그죠? 엑스파일, 삼성 엑스파일인가요? 녹취록. 녹취록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보면 또 아까 우리 김재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8장 이게 또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.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부인하셨지만 국민들은 그 부인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.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? 네. 네. 전두환 대통령 시절 소위 말해서 550 시절입니다. 550 시절의 기자들의 또 우리나라 신문의 보도 경향이라든가 보도 환경이 어떻다는 것은 아마 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. 단적인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. 당시 84년 3월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단식 투쟁을 하셨습니다.
단식 투쟁을 23일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 어디에도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단식이라는 말은 더군다나 더 없었습니다. 어느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1단짜리 기사로 보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출입기자는 단 13명에 불과했습니다. 당시에 50 시절에. 그러면 중앙일보를 제가 대표해서 나가는 그 13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또 그 당시에 보도 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취재가 제한이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50개 언론 방송이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쓴 언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장을 지킨다는 그러한 그 의미밖에는 사실 없었을 정도의 그 암흑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러한 더 환경을 견딜 수 없다 해서 언론계의 그 해외 연수를 갖다 신청을 해서 언론 연수를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. 2년 동안.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부한 해명이나 뭐 제가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누군가는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언론의 생활을 계속했고 언론인으로서 정치부장, 사회부장, 외신부장, 편집국장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50 시절에 신문기자를 한 걸 갖다 조금 더 무슨 자랑스럽다거나 그거를 무슨 지금 미화하거나 이런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. 그것은 우리 언론인으로서는 부끄러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엑스파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고 또 그것은 이미 도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당국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무혐의 처리로 해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여기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사회상 답변만 너무 오래 하셔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민주화운동하다가 감옥 간 많은 학생들과 인사들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참여연대가 그 당시에 그 엑스파일 가지고 후보자를 금품수수의 공범으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, 이학수, 홍석현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었거든요. 근데 검찰로부터 소환 수사 받은 적이 있었나요? 전혀 없었지요? 네, 전혀 없었습니다. 그 검찰이 왜 그 당시에 그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또 사실 고발을 당했다는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서는 몰랐습니다. 이런 거지요.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. 그 증거의 수집이 불법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자가 이 엑스파일에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